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성구입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 얼굴을 안 보고 이런 걸 하는 것이 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비대면 시대 지속 가능한 주민 조직화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뭐 그다지 새롭지 않은 새로운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하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또 이 시대에 또 약한 부분이 어디고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딘지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자 모르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트레이너라고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트레이너이기 이전에 한 명의 지역사회에서 주민 조직화를 하고 있는 조직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제 소개 좀 잠깐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오래 안 됐죠. 제가 처음에 안산에서 조선족 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이주에 들어온 분들이죠. 근데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분들 인권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권센터에 제가 소장이었는데 저 혼자 소장이고 저 혼자 직원이고 다 했었고요. 안산 지역에서 시화공단 또 반월공단 쪽에 일하는 노동자들, 조선족 노동자들, 뭐 임금체불, 그다음에 직장 갑질, 또 불법 체류자 그냥 비인권적 단속 이런 거에 맞서서 주민들 도와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잠깐 쉬게 됐을 때 장터골이라고 하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 조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5년부터 삼양동에 있는 돌산 공동체, 돌산 공방, 그래서 이쪽에 쟀고, 제 6년도에 실제로 제가 주민 조직화 교육 훈련을 6개월간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정도 되었고, 물론 2001년도에 그런 주민 조직을 한 것은 제가 훈련받아서 한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이 주민 조직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인권센터라는 데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해결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는 제가 두루두루 배움터 현재 수일동 빨래골에 있는데요. 그 전신 일출마을 공부방 지하에서 만만한 카페 주민들과 함께 카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루두루 배움터 이거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나올 텐데 만만한 카페라고 카페를 하면서 제가 협동조합으로 카페를 열어서 주민들과 함께 했었고요. 하다가 그거를 하는 중에 강북구 보건소 이인영 소장님과 당시에 방문진료 의사였던 김창호 선생 등등의 초대로 이 건강마을 조직 사업을 2012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제가 이런 건강 조직화 관련해서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을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이 처음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직화를 본격적으로 한 건. 그래서 그 사례를 알려달라고 해서 사례 공유하러 다녔었고, 그러다가 또 서울시가 하는 건강생태계 사업, 또
또 저 보건지소,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 또 강원도에서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 뭐 이런 데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이게 주민들이 건강이란 문제를 중심으로 또 건강을 증진하기도 하고 건강이란 거를 삶의 중심으로 끌고 와서 활동하고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러면 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가능한 요인들이 있어야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또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맞게 제가 도움도 드리고 하는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이런 코로나19 시대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북구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안타깝게도 최근에 큰 사건이 2개가 벌어졌어요. 지난 5월 달에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 10월 8일 날 또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택배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과도한 택배 물량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그거를 주변에서 이 무슨 택배 사람들을 더 채용해서 물류를 분류하고 배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를 했었지만 묵살을 당했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코로나19라고 해서 모든 게 비대면 언택트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게 무슨 온라인 상으로 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대면에서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다뤄진다거나 또 역으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역으로 발생하는 그런 뭐 공백들 혹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관심사는 코로나19 이후에 주민조직운동 어떻게 전개할 거냐. 그 다음에 노인들 있죠. 우리 최근에 그 인구 학자들도 얘기하고 인구가 굉장히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고 하지만 또 노인들이 더 많이 생기는 이 노인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최근에 경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동을 중심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동자치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제 관심사고 이 시대에 또 깨어있기 이런 것이 활동 관심사입니다. 전통적으로 가난 문제는 가난한 지역, 판자촌, 산동네 이런 것이 가난한 지역이라고 가난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했고 또 물질적 빈곤만을 가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은 희망적 가난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최근에 이 가난 형태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고 최희석 경비 노동자가 지냈던 이 경비실의 모습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우측 하단부에 보면 변기가 있습니다. 그 변기의 옆에 그 위에 커피 포트가 있고 물 끓이는 물 주전자가 있고 그 옆에 저기 뭐죠? 요거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쭈그리고 밥을 했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왜 그럴까요? 경비실에서 밥 먹는 거 보기 싫다고 여기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 머슴처럼 동네 일 다 하는 거예요.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리면 다 재활용 분리수거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 존재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여기는 지금 돈이동 쪽방촌이라는 데인데 돈이동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종로 3가 뒷골 피카디리 옛날에 피카디리 지금도 있나요? 종로 3가 그 뒷골목 익선동 그 옆에 가면 돈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다 가려져 있어요. 보기 싫다. 가려버려요. 그렇죠. 안 보이면 없다고. 안 보이면 사람들 관심이 줄어들고 없는 것처럼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게 보이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거를 더 가리려고 할지도 몰라요. 지역사회 돌봄의 공백 이런 게 안 드러나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근데 가난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또 들은 얘기 중에는 그 가난한데 거기다가 장애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가난한 장애인들. 최근에 이 대면적 돌봄을 못하다 보니까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특히 장애아이,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혹은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돌보던 장애 부모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은 안 다룹니다. 잘. 실제로 제가 장애인 부모님이 그 일이 어디에서 몇 건이 있었던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끔찍한 거예요. 아무도 그것이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장애 활동보조도 가고 돌봄을 지역사회가 하고 학교도 장애인 아이들 가는 학교도 있고 그랬는데 다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죠. 숨기면 안 보이니까 가리면. 네. 그다음에 노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노인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노령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금 15.7%인데 점점 올라가 20%, 25%, 30% 갑니다. 근데 노인들 갈 데가 없어요. 노인들 경로당 가면 될 거 아니냐. 경로당 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경로당 가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경로당 가는 사람. 그리고 경로당에 밥 주지 않냐. 그 회원제인데 또 그 안에도 좀 가난한 노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거기도 좀 자식들이 또 들여다보고 또 돈 좀 있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고 대부분 못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연금이 30만 원씩 주고 있고 수급자 또 30만 줘서 60만 원 받는데 임대료 나가고 이런 분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밥값이 3,500원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있어요.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공원에서 노인들이 막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저희들이 또 그걸 중심으로 노인조직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이따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벌기가 어려워요. 다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하는 거죠. 9.4%, 91.5%, 49.4%. 비취업자는 또 취업자는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는 이 현실입니다. 2017년 현실. 이게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다치고 그러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노인들의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드러나는 이 빈곤의 형태는 과거에 가난한 빈곤 그거는 모두 다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도 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살만했는데 지금 상대적 빈곤입니다.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가난하지 않아. 옛날에는 빈민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는 빈민 지역이 없어졌어요. 다 그냥 하나의 동네 안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덜 가난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낭떨어집니다. 한번 떨어지면 이제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는. 그리고 또 겉으로 멀쩡한데 대출이 많아요. 대출, 연체, 대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저희 동네 SK 북한산시티 아파트 사는 분은 자기가 되게 가난하대요. 그래서 아니 뭐 여기 아파트도 있고 그러는데 뭐가 가난하십니까? 그랬더니 집도 대출이고요. 자동차도 대출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비는 50만 원도 안 된대요. 그래서 늘 김치만 먹고 산대요. 자, 그분은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삶이 되게 뻑뻑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로아워 노동, 호출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제로아워 노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미국에서 요즘 뭐 많이 한다는데 그런 뭐 KFC나 무슨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손님이 막 몰릴 때가 있고 손님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손님이 몰릴 때는 자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일을 해요. 호출 노동도 그런 거죠. 하고 그다음에 손님이 없으면은 바로 이거 뭐 예를 들면 계속 고용 상태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대기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 전화 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형태의 노동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 사고 많이 납니다. 왜? 건 바이 건이고 빨리 배달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호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빈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곤은 소외, 고립, 배제, 분산돼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시대에는 소외와 고립, 분산 이게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이 되겠죠. 모이면 안 되고 서로 만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누가 어디 있는지 잘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방문해서 찾아와서 우리 집에 일을 도와주고 봉사 왔던 사람들이 안 오는 거고 또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 또 그 만나는 걸 꺼리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것이고 혼자 집에 있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측에 있는 요 우편 봉투, 우편함에 우편이 꽂혀 있는데 이게 신용정보 회사에서 막 온 것이 많이 꽂혀 있죠.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작년에 있었죠. 성북 그 내모녀 사건. 네, 한 달 동안 이 내모녀가 죽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서 한 달 동안 몰랐던 거죠. 한 달 후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훨씬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위축돼 있고 모두가 언택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지금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시대 또 이런 새로운 빈곤의 양상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언택트잖아요. 근데 언택트 상황에서 저는 로컬 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컬 택트. 그런 말이 있나요? 로컬 택트? 로컬에서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변화된 상황에 우리가 이제 처해 있고 국가 관리 차원의 관리 체제가 강화할 예정이고 비대면에서의 이 모빌리제이션이라고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고립화가 촉진될 상황이고 인적 물적 자원도 제한되고 실제로 각 복지관에 그 후원이 막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후원이 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줄고요. 또 사람들도 뭘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지금은 자제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지역의 고립화가 촉진되면 될수록 지역 중심의 조직화의 가능성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임실 필봉가락이라고 혹시 여러분 그
전라도 임실에 그 풍물굿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는데 임실 필봉굿이라고 있어요. 한 마을이 전체가 하나의 그 풍물패가 돼갖고 그 대보름에 대보름굿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갖고 함께 지신 밟기도 하고 마을에 이 달집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을의 그 안녕과 또 추수 풍성한 이 가을을 맞이하려고 농사가 잘 되기를 빌고 뭐 이런 축제를 하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이 축제가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이게 유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쓰인 그 표지판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임실 필봉 마을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이 전통 문화가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 간에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것이 막 생기면 우리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생기면서 그 마을의 고유성이 그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그 마을 안에서 또 새롭게 뭔가를 마을의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원도 관광마을 조직하면서 다닐 때 제가 이제 홍천 북방면이라는 데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다가 거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막 뚫렸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뚫리고 막 이렇게 되게 교통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데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참 교통이 좋아져서 좋으시죠? 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교통이 좋아져서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젊은 사람 젊은 사람만 좋지 우리는 별로 안 좋대요. 왜? 사람들이 와서 머물질 않는다는 거죠. 쓱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다 밖에 살고 일하러 잠깐 왔다 갔다 가고 이러는다는 거예요. 교통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소통이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거꾸로 지역은 점점점 소위 말하면 조금 더 큰 규모의 지역에 먹히거나 또 거기 중심으로 사람의 삶이 다 옮겨가기 때문에 작은 지역에 사람들이 머물지도 않고 그 작은 지역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이게 뭐 국가 차원으로 막 이렇게 막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우리가 지역화에 대한 로컬리제이션에 대한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가져야 될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우리가 맨날 지역에서 뭘 하자 지구적으로 생각하지만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또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 이런 말도 뭐 간디가 하고 그래서 뭐 마을 단위, 지역 단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지역이라는 건 점점 지역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점점 더 좀 크게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건강마을 뭐 작은 마을부터 시작하다가 이게 건강 생태계가 됐단 말이죠. 건강 생태계가 돼서 구단위 건강 의제화 또 국가 시단위 올라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지금 거꾸로 건강 생태계 안에도 작은 동 단위로 또 동 안에도 작은 마을 단위로의 조직화의 전략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또 좀 더 관점과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역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고요. 지역 조직화에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 요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래된 미래 자, 이 그림 보시죠. 이거 마티즈의 그림인데 여기 보십시오. 마티즈의 춤이라는 그림입니다. 되게 인상적이죠.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관계 맺고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상력을 늘 제공받고 그랬었는데, 뭔가를 사업을 막 하려고 하면 지금은 못하죠. 비대면 시대에 또 코로나인데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요. 뭔가를 하는 거, 뭔가를 막 드러내고 뭔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행사를 하는 걸 못합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행사 중심으로 많이 활동했어요. 뭔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했어요. 뭔가 우리를 포장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됐지만 그러나 새로운 전략은 그냥 함께 이웃과 만나서 소 단위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버린 짧게 만나고 잠깐 만나고 그리고 바쁘니까 빨리빨리 해갖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중심이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오히려 역으로 온 게 아닌가. 정의루라는 미국 남부 일리노이 출신의 귀한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 있습니다. 존 데일리 정의루 신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정말 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정말 너무나 바쁘게 비인간적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약속 있고 하루 종일 회의 있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되었고, 뭐, 그랬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셔요.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 막 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뭔가 큰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거를 집중해서 해결하며 살아가는, 닥쳐온 것을 대응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뭐 이걸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뭔가 큰 그림 계획 하기가 지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아파트 내에서 경비 노동자를 이렇게 대하는 거, 지금 우리 앞에 딱 닥쳐온 택배 기사가 택배 그 주석 물류 배송하다가 거기서부터 온 과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장애인 부모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는 이 상황.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노인 경로당 밥도 안 주고 다 문 닫으라 그러고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있는, 혹은 집 안에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우울하대요. 우울한 거죠. 그런 상황. 옆 사람한테 손 내밀 수 없어서 혼자 자기네끼리 고민하다가 신용 불량으로 살다가 같이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에 너무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해. 건강생태계 막 거창한 몇 년의 계획.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닥치는 그 문제 직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상봉이라는 분은 지금 전남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주체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부터 다 개인화가 촉진이 됐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기적인 삶을 산다. 그리고 자기 외의 것을 돌보지 않는, 나만 돌봐야지 어디 감히 내가 옆 사람을 보냐. 그러니까 그런 주체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걸 김상봉 교수는 홀로 주체성이라고 하죠. 그걸 나르시스적 홀로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혼자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 시대는 나 외에 너. 그러니까 나 외에 옆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서로 같이 이 문제를 봐야 되는 서로 주체성의, 이거는 이제 김상봉 교수는 서로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체성을 더욱더 확인하고 또 서로 주체성으로 만들어 가야 할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코로나19 시대의 우리의 전략은 함께 있기, 그냥 함께 있기, 지금 닥쳐 있는 거 해결하기, 그리고 홀로 주체에서 서로 주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 이런 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민조직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주민조직화의 출발점은 이기심에서 출발해요. 이해관계, 이익이 되고 뭔가 자기의 이익이 돼야 사람은 움직인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틀리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창한 거 갖고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작은 거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에 사람은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 더 공공적 상황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조직으로 도약, 발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기심에서 출발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데서 출발하지만 거기서 멈춰 있는 경우는 이거예요. 홀로 주체, 나만 보는 거예요. 우리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조직가이고 촉진자라면은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되는 걸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이 옆으로 이게 시선을 돌려서 옆에 사람의 문제에 연대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연대하는 순간부터 공공적 성격을 향해 나아간다. 이게 원래 조직화의 원리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잘 깊이 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옆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기 문제만을 가지고 했다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스텔라 데이지호의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수요 집회 가서 할머니들의 그 고통에 공감하고, 노동자들의 힘든 일, 그다음에 양심수 문제, 옆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공공의 성격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고, 수요 집회하는 정신대 할머니, 성노예 할머니들의 저기도 보면 이분들이 자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데를 막 가는 거예요, 옆에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내 물질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누고 연대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주체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 동아리 배드민턴만 치고 요가 동아리 요가만 하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 이상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동아리 사람들이 청소를 한다든가, 혹은 걷기 동아리 분들이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좀 걷고 싶은데 못 걷는데 가서 데려와서 같이 걷자라든가, 이렇게 자꾸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걷기 하는 사람 걷기만 계속 하도록 하는 거죠.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눈과 마음이 안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주체성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을 보게끔 해야 되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금이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 집단으로 여러 사람을 막 불러 모아서 여러 사람과 함께 행사하면서 걷기 대회 막 열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디에 누가 살고 계신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누가 우리 눈에 자꾸 안 보이고 있는지, 보이다가 안 보이는지를 파악하고, 또 그 사람과 누가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주민 만나기를 지금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민 만나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무작정 만나기부터 초대하기, 소개받기, 궁금하게 만들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럿이 같이 만나기도 있고요. 프로그램으로 만나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 우리 뭐 얘기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주민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마스크 끼고 해야 되겠죠. 마스크 안 끼면 안 됩니다. 요즘은 마스크 끼고 만나요. 얼마나 반가워할까.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울까. 그런 생각하면서 주민 만나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울한 사람, 돌봄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런 돌봄 사각지대에 누가 있을까 이런 걸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 19 상황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막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깐 안 하고 잠깐만 기다리면 끝나서 이제 문제를 끝났기 때문에 잘 해결될 줄,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멈췄단 말이죠, 잠깐.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뉴 노멀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일상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의. 그러면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럼 우리 할 일을 책임을 반기하는 거죠. 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란 과정 철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한 거를 돌아보는 거다. 이게 원래 아까 제가 닥치는 대로라는 얘기 했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리고 모든 생태가 모든 존재들이 역동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만 생각에 빠져갖고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지, 인간만. 그리고 원래 장고 속에 악수 둔다고 생각 많이 한다고 좋은 방안 나오는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행동을 옮기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새로 짜 맞추기, 어셈블리인데, 어셈블리라는 말을 최근에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사람이 책도 냈는데 이거죠. 어셈블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의 이 분절적으로 있는 것을, 그거의 고유성을 계속 이렇게 그 고유성대로 움직이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죠. 새로 짜서 맞추는 거죠. 이걸 어셈블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하나의 그 통일체를 구성해서 머리, 손발, 팔 해갖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구조의 조직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작은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작은 관계망들을 많이 짜는 게 중요해요. 작은 관계망. 나중에 이거를 연결시키고 접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니까 지금은 작은 모임들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모임들을 새로 만들고 짜고 몇 인 이하, 그 작은 소모임들로 자꾸 사람들이 관계망을 맺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면,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뭐하냐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관심사가 이런 상황에서 주민조직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일단은 동네에 노인이 보였어요.
뭐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 보이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근데 노인이 보였는데 노인들이 코로나19 시대에 2월 달이었어요. 근데 노인들이 막 그 공원에 나와서 있는 거예요.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노인들이 앉아서 있는데 약간 추우니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그래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야, 우리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죠. 뭘 해야 되지 않나? 시작은 그랬어요. 뭘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가 이 코로나 이것이 면역력이 문제다.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많이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면역력을 높이면 면역력이 좋으면 이거 뭐 크게 잘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이제 얘기하다 어떤 한의사분이 저한테 면역력을 높이는 어떤 그 차 물처럼 이렇게 마시면 되게 면역력이 좋아진다. 라고 하면서 5가지 한약재를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직접 또 그분하고 같이 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끓인 거죠. 끓여서 이거 안 되겠다. 매일 아침 11시에 이 노인들 만나야겠다. 라고 해서 이걸 들고 노인들한테 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노인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그때 막 신천지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신천지는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빨갱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다 저기 잡아서 어디 뭐 물에 배에 싣고 비행기 싣고 빠뜨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러셔요. 그리고 뭐 비말은 멀리 있으면 안 튀고 입 소독 잘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고 계셨어요 당시에. 그래갖고 이분들이 안 되겠다. 이분들하고 만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팩트 체크도 해드리고 가짜 뉴스 또 좀 그러니까 그런 정보 방역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노인과 매일 3월 2일부터 매일 아침 11시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찾아가고 가서 차도 한 잔씩 드리고 이거 드시라고 하니까 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야 거기다 이거 좀 넣어라. 대추 가져오시는 분 있고 어떤 분 생강 가져오시는 분 어떤 분은 또 뭐 같이 먹자면서 과자 가져오시는 분 뭐 이런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반드시 제가 가갖고 손에다가 이 손닦기 있잖아요. 손 닦으라고 손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소독제를 어디서 구했어요. 그래갖고 희석해갖고 공원이잖아요. 곳곳에 이제 분무기로 뿌리고 그게 무슨 정말 소독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가서 차를 마셨어요. 노인들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차 먹는 분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계속 그럼 뭐 제가 차를 나눠 드리는데 칭찬만 들었을까요? 아이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저보고 신천지라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의도냐 이게 무슨 목적이 뭐냐 너 이런 분도 있고 이거 확실한 거냐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직화의 기본은 주민 만남의 기본은 지속성이다. 꾸준히 계속 그분이 뭐라 하든 말든 간에 계속 만나는 거죠. 그래서 3월 2일부터 시작해갖고 저희가 5월 25일 저 전까지 61번 5월 10 일주일 준비해서 밥 했으니까 5월 8일까지 5월 18일 정도까지 매일 해서 61번 한방차 노인 한방차 나눔 했어요. 주민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노인들이 저 위에 화수 목금 토는 국수를 주는 데가 있는데 월요일마다 우리는 노인들이 갈 데 없는 노인이 많다. 월요일마다 밥을 못 먹는다. 밥 먹을 데가 없다. 국수 주는 데도 없다.
일요일 날은 뭐 교회 같은 데 가서 먹기도 하는데 월요일 날은 없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좀 밥 같은 거 먹을 때 있었으면 좋겠다.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어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니 우리 동네 밥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최 땡땡님이라고 밥 잘하는 분이 있대. 그 사람이 밥하면 되겠구만. 뭐 본인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월요일마다 밥을 드시죠. 먹죠. 그런데 저기 위에 뭐죠? 국수집은 한 그릇에 1,000원인데 밥이니까 2,000원에 하자 막 돈은 내야 된대. 왜냐? 돈 안 내고 먹으면 온 동네 사람 다 오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된대. 그래서 2,000원씩 내고 밥을 먹자. 아니 코로나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그럼 야외에서 먹자. 의자 떼어놓고 먹자. 다 주민들이 얘기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또 야외에서만 먹으면 이거 뭐 무슨 거리 배식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속한 두루두루 배움터라고 있는데 그 아래층이 식당이었어요. 식당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러이러 여차여차 하니까 월요일 날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만 점심 장사 안 하고 주민들 밥 먹을 수 있겠냐. 어이구 좋대요. 또 그분도 아유 내가 노인들 봉사도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해서 거기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월 25일부터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따뜻한 국밥으로 밥을 하게 됐고 10월 5일까지 지금 지난주까지 20회였고 이번 주 그저께 21번째 밥을 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천막 치고 먹었고 코로나 2.5단계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러다가 노인분들이 또 대책회의를 했어요. 안 된다. 괜히 2.5단계 밥 먹다가 이제 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니네 피해 입는다. 우리 안 먹어도 되니까 우리도 안 먹어도 되니까 안 해도 된다. 괜찮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또 어떻게 우리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안 된다. 해갖고 또 쌀 같은 거 후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근데 쌀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었어요. 떡값이 더 들더라고. 밥하는 것보다 떡값이 더 들어요. 떡 해갖고 떡도 무슨 떡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노인분들이 절편을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저희는 뭐 시루떡이나 뭐 백설기나 이런 거 생각했는데 노인분들은 절편이 좋대요. 잘 넘어간대요. 그래서 절편에 두유에 하고 또 손소독 해드리고 또 발열 체크도 해드리고 또 그러면서 근데 우리 명단을 막 적었어요. 이렇게 발열 체크하니까 명단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쭉 보다가 누가 안 나오시면 찾아가. 누가 왜 안 나오시는지 수소문해서 댁에 계시면 찾아가도 보고. 계속 나오시는 분은 이제 괜찮은 거죠,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은 혹시 아프시거나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중환자실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 한가위 10월 초에 한가위였는데 한가위 때는 또 저희가 또 후원을 또 모으고 또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해서 한 우리 80명 정도 되거든요. 밥을 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매번 80명 오지는 않아요. 약속 있으면 안 오시고 또 뭐 그러시죠. 깜빡해서 못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50에서 60명 정도 밥을 먹는데 한 80분은 이제 고정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우리 선물을 하나씩 드렸죠. 한과 선물을 해서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80개, 160만 원 모금해서 이 주민 노인분들에게 선물도 드렸어요. 우리 식구라고. 근데 어제 21회차 했는데 어제는 또 재밌는 상황이 어떤 분이 밥을 안 먹고 기다려요. 가만히 계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지금 오기로 했는데 자기가 오늘 사야 되는데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이제 뭐 사주고 이런 관계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인 조직화 이런 것들을 우리 상상을 못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들과 만나려고 하는 접점을 찾고 만나면서 했고 현재 이 노인분들은 남성들, 여성들 이 그룹이 좀 지어졌어요. 남성들은 우리 수유일동 공원이 공사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11월 23일까지 공사에 들어가요. 근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이 노인분들이 왜 우리 갈 데 없이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막 항의도 하고 이러시다가 노인분들이 남자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했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점점 이 조직화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생태계 강북구 건강생태계 선생님들도 같이 했고, 만나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분은 지금 술을 못 드시는데 왜 못 드시냐면 너무 많이 드셔서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혹은 어떤 분은 중국집이 아니 중화요리 셰프였는데 나이는 62밖에 안 됐는데 신부전증으로 해서 지금도 어떻고, 뭐 이런 개인의 그 건강 상태라든가 또 이런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거를 관심 있는지를 막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새로운 틀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노인 모임, 하나의 노인 조직으로 만들다, 이거는 어렵다. 그럼 지금은 각각의 이 3, 4, 5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한 누구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누구는 또 서로 안 친하고, 뭐 누구누구는 좋아하고, 이런 그룹이 몇 개 있어요. 그 그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는 지금 살피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어떤 분은 낚시 같이 가자는 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조직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5월 4일이었잖아요. 그때도 비대면 상황이었어요. 5월 4일 때도 코로나19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자 저희 지역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막 집회를 크게 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막 서명들 받는 거예요. 서명도 받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구청장을 만나야 하는데 구청장과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들을 막 모아서 우리가 4가지 정도 의견들을 정리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그 강북구의 아파트 중심으로 이런 경기노동자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담하거나 교육해 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4가지로 저희가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막 모여서 했으면은 막 또 말이 많고 막 있을 텐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이렇게 쭉 사람들이 의견 수합하면 돼요. 의견 내라 그래서 쭉 모아보니까 4-5개 정도, 4개 정도, 5개 정도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 둘, 또 지역에 그 반영하고, 구청장님 만나서도 반영하고, 또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도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뭔가 그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구의회, 또 지역 단체, 또 노동자들 함께 만나는 그래서 또 우리 줌으로도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역할을 하면서 내년 초에 내년 2월쯤으로 예상하는데요. 강북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강북구에 조례 있어요, 조례. 노동자 권익 관한 조례는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구청장,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임의조항으로. 그런데 우리 구는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놓고, 그걸 또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다음 실태조사해서 아파트 그 경비 노동자들 만나서 실태조사하고, 또 우리 지역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이런 아파트 경비 노동자 문제만은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지금 입법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응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그 축제와 문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 동네에서 또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축제와 문화 이거 어떻게 하냐. 축제라고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그 뜨겁게 박수도 하고 노래도 하고 흥겹게 몸을 부딪히면서 어우러지는 게 아니냐. 그런 축제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비대면 상황,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은 대부분 그래요. 축제 문화 취소, 축제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이거를 언택트 상황을 고려하되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골목길 축제, 또 찾아가는 축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어느 그걸 보니까 각자 녹음한 걸 보내서 하나에 모아서 하나의 합창을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아파트 건물에 뭐 몇 층별로 해서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TV에도 나오던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새로운 상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와 문화를 좀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기획하고 모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올 연말 안에는 할 거고, 그래서 이 축제 문화 기획 학교도 제가 지역에서 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고 다양한 주민의 오탄의 관심에 근거한 조직화는 새로운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성함은. 건강생태 사업에서 더 안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고 작은 모임으로 더욱 로컬해야 한다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노인들과 함께 만나고 지속해가는 활동 진행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들은 돌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주민 건강 리더가 없거나 대상자를 리더로 역량 강화하기 어렵다면 어디까지 계속 활동가가 주축이 되어 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둘 다 되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간과 투입 자원을 돌봄 등 지역 이슈에 대해 활동가가 직접 활동을 진행하는 것과 주민들이 리더십을 강화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고민되시죠? 공감되시나요? 이 질문에?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좋다.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소위 말하면 이 활동가들이 주축이 돼서 할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시간과 자원이. 근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제가 이제 노인밥상은 지금 20번 하고 차 마심 61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61번에 차 마실 때 처음에 한 10번, 20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있어요. 이분들 중에 이거를 본 분이 차를 본인이 들고 와서 따라주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밥상 하잖아요. 지금 20분 했단 말이에요. 탁자를 막 펴고 깔고 이런 거를 딱 지켜만 보다가 와서 도와주는 분이 생기고, 닦아주고, 그러니까 같이 결합이 돼 가는 게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밥을 이거 주민들 중에 한 분이 밥을 짓고 또 그분이 데려온 보조도 같이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이제 이걸 해 나갈 때 너무 활동가들이 완벽하게 하면요, 그걸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은 관망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그 다음에 관객이 되고 관중이 돼버리죠. 그래서 약간 이제 빈 구석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일부러 빈 구석을 내지는 않는데 하여튼 빈 구석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왜냐?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좀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하자고 제안 드리는 것이 미안하고, 아유, 힘든 걸 같이 하는 게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서 못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는 것이야말로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해요 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게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걸 했을 때 반드시 함께 뭐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두 번 도와준 후 반드시 그분에게 그것이 어땠는지, 해보니까 어떠셨는지를 물어봐야 이분 입으로 해보니까 내가 이게 좋더라,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더라 라는 그분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의식이 내가 좀 해볼까? 라는 의식으로 바뀐다. 근데 우린 그걸 안 물어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유, 힘드셨는데 고마워요. 끝. 어떠셨는지. 하시니까 어떠셨는지. 하시니까 뭐가 좋으셨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월요 노인밥상은 우리 같이 하는 단체들과 함께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100번을 할 생각입니다. 100번. 100번. 그리고 원래 한방차도 100번 하려고 그랬는데 100번 하기 전 61번 차에 밥상이 됐거든요. 근데 목표는 100번이에요. 100번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꾸준히 계속 이거 100번을 만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근데 이 100번 하는 동안 주민 중에 어떤 분이 근데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 라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거 식당 차리자 우리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 중에 왜 너희들이 계속 해주냐, 우리가 스스로 해줘라야 주방 만들어줘라 할 수 있죠. 또 여기에 참여했던 밥 먹는 식구가 됐잖아요. 같이 식구가 돼갖고 야 우리 걷기 모임 하자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는 노인 밥상만 할 뿐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바는 그대로 또 열어놓는다. 그러니까 월요 노인 밥상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밥상을 대체해주고 우리 하던 걸 그분들이 하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요것과 좀 다른 얘기인데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교육, 주민 리더 교육.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 분도 계시고 그 신규 자치구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교육과 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뭐 제 얘기에 원래 예정되지 않은 거니까 또 뭐 무슨 그런 얘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육과 관한 게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민도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교육은 이제 리더들의 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교육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은 리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의 교육이에요. 즉 그건 뭐냐면 주민 만나기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이에요. 주민 만나기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은 교육 내용이 좀 다릅니다. 주민 지도력의 자세, 건강 지도자의 역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처음에 몇 사람 만났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프로그램, 그거예요. 예를 들면 관심사이죠. 그분의 관심사. 제가 전에 2012년에 건강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할 때는 주민들이 이런 모임도 하자,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정리수납 같은 거 나 잘 못하는데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건강마을과 무슨 관계가 있냐 했더니 있대요. 정신건강에 관계가 있대요. 정리수납의 달인 뭐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뭐 커피 뭐 이런 거 나 관심 있다. 커피 내리는 거 방법, 뭐 핸드드립 방법 뭐 이런 거 관심 있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허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 어떤 분은 텃밭에 관심 있는 분, 뭐 이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장담그기,
또 무슨 요리 등등 있어요. 교육은 이런 식의 교육도 사실은 중요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자기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서 뭔가를 하는 활동을 우리는 초기의 교육으로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죠. 처음에 그렇게 편성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주민 조직화를 향해 방향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 수가 몇 명이 참여했다는 실적화를 하기 위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처음의 교육은 주민의 관심사와 관련된 교육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하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활동가나 보건소 담당자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에 주민들 프로그램 하게 하고 교육하게 하고 나는 바빠서 밖에서 일해요. 문서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교육을 하는 동안 함께 참여해서 그 교육 중간중간에 교육 참여자들이, 그 주민들이 그 어떤 활동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신중하게 하느냐, 네? 건성건성 하느냐. 사람이 보이잖아요. 쫙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그 중에 저분이 우리 건강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놨다가 그분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또 우리 건강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 한 명이 아니라 몇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지도자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교육이에요. 첫 번째 교육의 맥락은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심사에 해당하는 거를 가지고 그런 활동장을 만든다라는 차원이 강하고, 두 번째 교육은 그 다음에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리더로서 사람을 이끌 때, 사람을 모을 때,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해야 되는지, 혹은 그래서 이 건강 생태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이 해 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 교육은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섞을 수 있냐? 섞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섞을 수 있어요. 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 번은 이거 했다가, 제가 이제 전에 서울 중구는 보니까 건강 지도자 교육할 때 이런 걸 넣더라고요. 한 번은 뭐 심폐소생 한 번, 대화 방법 한 번, 그 다음에 뭐죠? 제세동기 사용 방법 한 번, 그다음에 만성질환 한 번, 한 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황유선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넣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육에는 참여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막 쓰는 하나하나에서 이분이 건강 리더로서 발돋움해 나가고 활동할 수 있는 자질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거를 생략하고, 교육은 교육이고, 또 뭐 주민 지도자 양성은 양성이고,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앉아서 이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걸 여러분이 꼭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교육이야 여러분이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거는 잘 하시지만, 두 번째 뒤에 있는 리더 교육은 기본적으로 왜 주민은 모여야 되는지,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지역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 건강 생태계라는 게 뭔지, 이거를 이 리더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은 이 주민 리더들이 이해하는 만큼 주민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다른 주민한테. 그래서 어떤 주민 건강 지도자 교육을 막 한참 다 받으시고 수료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건강 생태계가 뭡니까?
주민 여러분, 건강 상태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 몰라, 복잡해. 그리고 왜 나한테 물어? 난 시키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리더로서 성장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아직 안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교육을 몇 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건강 생태계가 뭔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이 뭔지, 왜 우리는 주민과 함께해야 되는지, 그리고 같이 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분이 그동안에 프로그램 했던 자기 삶에 경험했던 거를 이분이 잘 해석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의 목적인 거죠. 없는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이분의 삶에서 이분이 자기 삶의 언어로 끌어올려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하실 때 지금 이제 1년 차도 있고 2년 차, 3년 차 뭐 있으시잖아요. 혹시 주민들과의 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안 했다면 그것도 고민해 보셔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단계별로 딱 끝나고 이거 끝났으니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주민들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고, 또 주민 리더 교육을 너무 많이 해갖고 주민들이 교육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편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그 후에 주민들이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 만나기 차원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 활동가들, 그 활동가 단체와 또 보건소가 같이 이렇게 합의해야 되는 거죠. 같이. 그리고 우리 그 지원단도 그렇게 신호를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1차 연대 건강지도 몇 명이 나왔냐? 그거는 제가 제 경험상 건강 지도자는 한꺼번에 나와요. 한 명, 올해 한 명, 내년에 한 명, 내년에 한 명이 아니고 쭉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가 조직화를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 만나기 잘 하시면요, 지도자가 스스로 나 지도자입니다 라고 오십니다. 그게 보여요. 저분이네, 이런 게. 여러분은 그 눈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눈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런 걸 하는 주민 옆에 계속 보고 계셔야죠. 눈 감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보고 있으면 저분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제가 오늘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